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최저임금 협상 결렬 쟁점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서 정해졌어야 되는데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제 회의에 경영계가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제 시급만 최저임금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월급도 같이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와 또 노동계 측의 요구였지만 사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7차, 어제가 8차인가요? 예, 최저임금위원회? 예. 네.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예. 3분의 1이신데 다 참석을 안 하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특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월급 그동안에 이제 지난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만 고시되어 왔던 것을 네. 올해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월급으로 변기하자는 주장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고 저희들이 회의에 부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측과 또 공익위원 측에서도 같은 주장이실 것 같은데 예. 시급과 같이 월급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편법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월급을 변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경영계 측의 이유는 뭔가요? 주휴수당 지급 문제는 지금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네. 임금 체불로 또 이제 근로자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체불 임금을 사용자는 줘야 되는 그런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근로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시간 일하는 회사도 있고 30시간, 40시간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근로시간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나의 월급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네. 몇몇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 인상률 못지않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다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회사라면은요. 예. 월급이 그러면 209시간이라고 올해 최저임금 곱하면은 116만 원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많이 잘 주고 있다라는 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이게 사업의 존폐를 저하할 정도로 큰 문제거든요. 특정 업종이란 어떤 업종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 청소 용역 근로자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풀타임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반, 5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5,580원을 고려하더라도 70만 원, 8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에서 이제 116만 원, 최저임금 116만 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 거의 이 제도 변경만으로 최저임금이 50% 이상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서는 업종의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월급을 병기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노동계 측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노동계 측에서는 이제 주휴수당 아까 네.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휴수당 문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급제로 예. 변기하면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주휴수당이라는 게 이제 40시간 일할 경우에 8시간의 임금을 더 주는 그런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변기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얼마든지 주휴수당을 안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에 참석 안 하신 이유는 월급 병기하는 문제에서만 반대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8년 동안 계속 시급으로만 하다가 월급으로 네. 변기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 정말 하루아침 바꾸자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은 7차 회의 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나왔었던 건가요? 7차 회의 때 그냥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정말로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 전혀 월급제 변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도 못했는데 예. 공익위원들이 먼저 제의를 해서 저희를 상당히 공익위원 쪽에서. 예. 굉장히 좀 왜 그런가 저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굉장히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7차 때 그걸 들으시고 예. 거긴 도저히 합의할 수가 예. 없어서 예, 예. 회의 안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어요. 예. 그 점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지만 법정 시한보다 중요한 게 이제 최저임금 이 산업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월급제 변기라는 것은 이제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네. 저희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법을 보니까요. 현행 법상으로는 예. 시급, 주급, 월급 이거 그냥 다 표시할 수는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상으로는 가능한 얘기니까. 예.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행은 있죠. 예, 28년 동안 그 시급으로만 했고 모든 인사 노무 관리가 시급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네. 이것을 월급으로 바꾸면 이제 엄청난 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장치에 대한 어떠한 보안 장치도 없이 일순간에 월급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표시를 하게 되면 예. 안 주고 있던 유급 휴일 수당 뭐 이런 예. 것들을 줘야지 되니까 반대하는 그러니까 거다라고도 그게 주장. 참 오해인데요. 저희 사용자 위원들은 당연히 유급 주휴수당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유급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 네. 특히 중소 제가 영세 그 일부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영세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쪽은 지금도 근로기준법으로 얼마든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부 법을 안 지키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 위원들이 월급제에 반대한다.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 자체도 굉장히 지금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자 측에서는 동결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노동계 측에서는 10,000원까지 올려둔 대로 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갭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월급제 변기 문제로 서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네. 협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 화요일 3번의 회의가 잡혀 있는데 네. 그 회의 동안에 노사 또 공익위원 간의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극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6차, 7차 협상하시면서 이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못 나누셨어요? 월급제 변기가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 이제 임금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네, 것이냐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9차 회의가 7월 3일에 열리죠? 예, 금요일로 네. 잡혀 있습니다. 이때는 협상 들어가시나요?
저희가 이제 월급제 변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 협상장에서 이제 뛰쳐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제 변기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예.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있으니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 이제 공익위원하고 근로자위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월급제에 따른 그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저희 사용자 측의 네. 요청사항이 받아들일 경우에 저희들은 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아, 그러니까 협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제안을 네. 달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장에 들어가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그 노사 공익 그 대표 위원들 두 분씩 모이는 네.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아마 그 전에. 그래서 7월 3일 이전에 열릴 텐데 거기서 이제 그럼 월급제의 변기의 폐해를 갖다가 보완할 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안 나오면은 2차, 그러니까 두 번 전체 회의 예. 불참하면은 예. 참석자만으로 표결되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28년 동안 최저임금 협상 가운데서 네. 노사 어느 정도 두 번 연속 안 들어가서 표결이 됐던 사례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로 오해가 있다면은 푸는 부분이 필요할 예. 것 같고요. 예. 예, 잘 협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 본부장이었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출범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가 AIIB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겠고요. 생생로펌 시간도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의사항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사람과 사람 즐거운 시간 교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청시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교촌치킨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고요.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그 중국이 AIIB
협정문 서명을 드디어 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만 한 것이 아니라 57개국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 AIIB 하면은 어떤 은행인가요?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은행인데요. 네. 한마디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일종의 그 범국가 간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아시아 지역 보면요. 연간 7,3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투자되는 자금이 2,36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투자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AIIB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이 인프라 투자에 자금 지원을 하면은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프라 투자 건설이 활기를 띠고 뭐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아시아 개발은행이라고 있었잖아요. ADB. 네. 예. 역할이 좀 같이 겹치지 않나요? 겹치죠. 겹치는데 예. 이제 ADB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것이죠. 네. 중국이 AIB를 만들어서 이제 ADB가 못하는 어떤 지역에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주도라는 점에 좀 방점을 둬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중국이 AIIB를 지도해서 이번에 이제 이것을 그 만드는 것은 세계 금융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이제 범위주의를 구축하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오다시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1990년대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중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이제 GDP가 세계 2위 국가로 이제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는 미국의 범위주의와 중국의 중화주의가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서로 싸움을 벌이는 이런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AIIB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중국이 세계 경제 지배권을 이제 확보하는 교두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세계 경제 중심축이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넘어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물론이지만은 인도,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이 AIIB를 이제 설립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이제 주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아시아의 이제 맹주 국가로서 위상을 굳혀가면서 세계 경제를 통제하겠다 이런 어떤 야욕을 지금 뭐 품으면서 AIIB를 결국 이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 5위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됐고요. 네. 유럽의 나라들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 이번 AIIB 설립에서 특히 할 만한 사항은 미국의 맹방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예. 스페인 등의 이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들 나라들은 이제 순수 경제 논리로 참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고심을 좀 하긴 했어요. 했는데 네. 뭐 경제와 외교는 뭐 분리해야죠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적으로 이제 중국의 등을 지고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가입한 이상 이제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중국에서는 신실크로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대1로 네.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여기 AIIB가 굉장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걱정이요. 예. 예, 그 1대1로라는 것이 2013년 9월에 시진핑 수석이 발표한 건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1대는 이제 육상 실크로드라는 것이고 1로는 해상 실크로드라는 것인데 총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두 번째 노선은 중국에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지중해로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네. 세 번째 노선은 중국에서 동남아로 해서 인도양으로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네 번째는 중국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노선. 다섯 번째 노선은 중국에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남태평양으로 연결하는 노선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어떤 중국의 아주 야심찬 어떤 건설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이제 노선상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 고속철도 건설이라든가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항만 건설 이런 걸 AIIB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인프라로. 그렇게 하면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결국 중화주의를 이제 실현하겠다. 뭐 그런 뜻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1대1로 실크로드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그 기회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기술력 이런 것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건설을 우리가 따와야 되겠죠. 투자로 인한 또 뭐 수익은 얻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ADB 그러면은 일본에서 항상 이제 총재나 부총재도 맡고 했을 정도로 일본 주도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하고 일본은 늘 요즘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고요. TPP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TPP도 그렇고 이 AIIB도 그렇고 굉장히 눈치를 좀 봤었는데 AIB는 일단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미일 주도의 TPP에는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갖고도 사실 좀 많이 우리 정부는 걱정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은 이제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서 뭐 동맹 관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IBRD라는 은행이 있고요. 일본은 ADB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중국의 AIIB하고 이제 삼각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이 세 나라의 긴 상태에서 경제 외교를 잘하고 아주 좋은 어떤 위치를 좋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TPP 같은 것도 환태평양 이제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이 지금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뭐 우리로서는 결국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니까 또 외교는 외교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경 분리 차원에서 뭐 참여를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 AIIB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북한에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인프라 투자가 제일 필요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AIIB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 AIIB 회원국의 이제 조건을 보면은 IBRD나 ADB 회원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제 IBRD나 ADB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회원국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회원국들 중에서 4분의 3만 찬성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를 많이 설득을 해서 북한의 인프라 투자에 AIIB가 이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우리가 주도하면서 북한 인프라 투자를 이제 촉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경제도 살아나지만은 이제 우리로서도 어떻게 보면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길게 보면 이것이 이제 통일의 기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경 경제부총리도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IIB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조성이 된다면 환경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요. 마다할 필요가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고 그다음에 물밑 외교를 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 로펌. 생생 로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명인데요. 이건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일단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해자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간에 주의할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지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 전화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요. 네.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예, 보통은 이제 그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요. 종합보험에 많이 가입들을 하시죠? 네. 예, 근데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해자가 사망하셨을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뺑소니. 그 뺑소니 예.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11가지의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일 경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신 경우인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일단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이후의 절차를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피해자분이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 본인하고 그다음 이제 그 가족들이 되겠죠. 네. 이분들하고 이제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합의를 하게 네. 되면은 조금 처벌이 무거웠던 게 좀 가벼워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처벌을 예. 이제 아주 면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뭐 중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나머지 뭐 사망사고의 경우나 기타 나머지 경우는 그 합의를 하시더라도 일단 완전 면제되는 거는 좀 어렵지만은 상당히 그 관대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네, 꼭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근데 합의를 가해자 측에서 이제 피해자한테 뭐 선의해서 하겠죠. 합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예. 피해자 측일 경우에 좀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통상 그 합의를 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시고요. 그 합의서에도 그냥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불명확하게 하시면은 나중에 그 보험회사하고의 관계가 조금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요. 그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원래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네. 가해자분께서 그 합의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먼저 일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 보험회사가 그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주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가장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합의서를 쓰시게 됐을 경우에는 지급받는 돈이 보험사의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순수한 위로금이다. 예. 라고 명확하게 아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예. 방법이 있는데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짧게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을 받긴 받지만 추후에 보험사에서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합의금이 공제될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어려운데요? 예. 네네. 이 내용이 일단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네.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렇군요. 이게 그 형사 합의 때 행해진다고 하는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건가요? 네, 그거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나요? 채권 네. 양도 통지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해자가, 예. 이제 피해자분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원래 그 지급해야 될 돈이 1억 원이라고 해보면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급한 1,000만 원을 빼고 9천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 보험사가 원래 지급해야 될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아낀 셈이 되죠. 네. 이 1,000만 원을 가해자가 보험사한테 너가 이득 본 거 있으니까 나한테 돌려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권리를 피해자분한테 마저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채권 그때 양도 통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분께서는 가해자분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부 반환 채권을 양도하라라는 통지를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좀 쉽진 않네요. 네. 예. 제가 좀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피해자가 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이제 자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 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고 네. 일부만 받는 경우가 꽤 많으시죠.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일단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를 건너 사고가 났다. 예. 그러면은 가해 차량은 아마 피해자한테 100%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보통은요. 예. 횡단보도니까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피해자분께서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예. 그러한 경우에 실제로 피해자 쪽의 과실을 30% 인정해가지고 70%만 지급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예. 네. 횡단보도상에서 이제 또 다른 판례는요. 다른 차를 피하려고 갑자기 뒤로 물러서다가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네. 그때는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과실이 적다고 봐서 10% 정도 과실 책임을 절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하고 이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뒤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타고 가잖아요. 예.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학생들 그렇죠. 2명, 3명 막 타고서 빵빠레도 올리고 많이 다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 네, 그 경우는 무조건 과실 10%를 인정합니다. 네.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과실을 5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2인승 오토바이에 4명이 타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거기다가 전부 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예. 뒤에 탔었던 학생들, 학생이라 죄송합니다. 뒤에 탔었던 동승자들은요, 50%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기는 했네요. 예. 또 그리고 동승자의 과실 때문에 이 피해자가 또 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동승자에 관련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 중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요. 네.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사람이 다른 차하고 부딪혔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이제 배상을 받을 텐데요. 예. 그러한 경우에 동승했던 피해자의 과실을 20%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친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놔뒀다라는 놔뒀다. 방조.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택시를 이제 합승하고 가던 승객이 예. 택시 기사한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재촉한 경우. 그 경우도 역시 알겠습니다. 과실을 20% 인정했습니다. 네,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자동차.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는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0362님 외 2분이고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팟캐스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